나폴레옹의 보복이 무서웠지만 먹고 살기 위해 영국과 무역을 해야 했던 러시아, 그리고 그런 러시아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은 프랑스, 최종 보스 나폴레옹에게 대들 수밖에 없게 만든 러시아의 불만을 정리해보면, 첫째, 대륙 봉쇄령 때문에 영국이랑 거래를 못해 굶어 죽겠다. 둘째, 나폴레옹은 대륙 봉쇄령을 어긴 독일 북부 지역의 공국들을 무력으로 점령했는데 그 중에 알렉산드르 1세의 여동생의 남편의 영토도 포함되어 있었다. 셋째, 속국민이었던 폴란드인들이 통제가 되지 않아 1795년에 폴란드라는 나라를 지도에서 아예 없애버렸는데, 나폴레옹이 바르샤바 공국을 세워준 것도 모자라 오스트리아의 영토를 바르샤바 공국에게 떼어주자 이제는 나폴레옹 때문에 간섭도 못하게 생겼다. 넷째, 나폴레옹은 알렉산드르 1세의 여동생과의 혼담을 얘기하다가 러시아가 적극적이지 않자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2세의 딸 마리 루이지와 결혼해버렸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벌할 때 써먹었던 전략은 속전속결과 보급의 현지 조달이었어요. 전체대 전체가 맞붙게 해서 빠른 기동력에 기반한 전술적인 능력을 발휘해 상대를 일망타진하고 싸울 의지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기동력을 위해 보급품 수송을 최소화하고 식량 등은 현지에서 조달하는 방법을 택했죠. 좁아 터진 유럽 대륙이기에 가능한 전략이었습니다. 1812년 6월 24일에 나폴레옹이 60만 명의 대군을 대동해 러시아의 국경인 내만강을 넘으면서 시작된 러시아 원정은 1812년 12월에 나폴레옹이 자신의 병사들을 빌뉴스에 버려두고 파리로 도망간 시점에는 잔존 병력이 고작 4만 명밖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대실패를 하고 맙니다. 어째서 몇 번의 작은 패배를 제외하고 무패 전설을 이어가던 전술천재 나폴레옹이 그것도 60만 명의 대군을 데리고 가서 그것도 싸움 못하기로 유명했던 러시아군을 상대로 패배하고 만 걸까요? 그건 바로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떠나면서 간과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러시아로 가는 통로 폴란드를 지나오는 적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막강한 러시아의 군대가 아닌 끝없이 이어지는 보급로와 광활한 영토, 그리고 혹독한 날씨라는 것을 말이죠.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의 목표는 러시아를 통치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처럼 적당히 싸울 의욕 꺾어놓고 협정 맺고 적당히 땅 갈라서 도와준 나라에 나눠주고 괴뢰 정부 세우고 이러려고 한 거죠. 나폴레옹 입장에서 대륙 봉쇄령이 효과를 거두려면 러시아가 영국과 교역하는 걸 막아야 했는데 영국을 치던가 러시아를 치던가 선택을 해야 했죠. 근데 영국 침략은 트라팔가 해전에서 패배한 이후로 단념했고 그나마 만만했던 러시아를 치기로 한 겁니다. 나폴레옹이 당초 생각했던 계획은 원정 기간 3달 한판 크게 붙어서 쾅! 모스크바 점령하고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의 항복을 받아내고 협정 맺고 끝내는 것.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보급이죠. 나폴레옹은 원정 전에 51분의 식량을 준비하고 나머지는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나서 현지 조달하기로 합니다. 말이 쉽지 60만 명을 다 먹이고 채우고 입히려면 얼마나 많은 보급이 필요했겠어요. 나폴레옹도 나름 이게 막판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영웅까지 끌어모아 준비한 겁니다. 왕이 직접 나서서 감자재배를 전파해야 했을 정도로 비옥한 토지가 부족했던 프로이센과의 지난 전투들을 교훈삼아 척박한 러시아 또한 쳐들어가봤자 식량을 현지 조달하기 힘들 거라는 걸 나폴레옹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빨리 한타 크게 해서 전쟁을 끝내야 했는데 문제는 러시아군이 싸워주지 않는 거예요. 러시아 원정의 상황은 흡사 조선의 임진왜란과 아주 비슷하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선조가 도성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간 것처럼 알렉산드르 1세도 나폴레옹의 최종 목적지인 모스크바가 점령될 걸 예상하고 잠시 모스크바에 머물다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 궁전으로 빤스런 후 존버를 시전합니다. 이때 러시아 군사령관은 바클라이 드톨리, 이 사람의 특이한 이력이 있다면 러시아가 아닌 스코틀랜드계 사람이라는 점이었는데 외국인에게 군사령관이라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겼다는 거죠. 자체 배신이라도 하면 러시아 자체가 망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한 달 내내 싸움 한 번 없이 행군만 하던 프랑스 다국적군에게 찾아온 건 러시아의 유명한 강추위가 아니라 7월의 무더위였습니다. 나폴레옹도 이런 장기간의 행군은 처음이었죠. 아무리 준비가 철저했어도 먹여 살릴 병사는 무려 60만 명. 게다가 비가 오면 걷기도 힘들 정도로 진창길이 되어버리는 러시아의 땅에서 식량이나 의약품 등 보급품을 실은 마차 운행은 더더욱 무리였죠. 보급 병력이 한참이나 뒤처져 있었기에 말과 사람 모두 배고픔에 쓰러지고 의약품도 없으니 단순한 질병에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나가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여러 위성국들에서 억지로 징집해서 모은 병사들이다 보니 지들끼리 편먹고 같이 타령하고 난리가 납니다. 여기에 최후의 일격을 날린 것이 그 유명한 러시아의 청야 전술입니다. 톨리는 후퇴하는 경로마다 마을이란 마을은 다 폐허로 만들고
사란톨 남기지 않고 싸움을 회피합니다.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프랑스 연합군은 한참 뒤처져 있는 보급 부대의 식량을 목이 빠져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톨리가 프랑스군이 무서워 싸움을 피했는지 전략적인 후퇴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청야전술은 적의 병사는 물론이고 자국의 백성들까지 굶겨 죽이는 무시무시한 전술이었어요. 피해로 따지면 러시아가 더 극심했죠. 그런데 이 작전상 후퇴가 계속되다 보니 황제나 민중들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피어납니다. 사령관이라는 놈이 러시아 사람도 아닌데 나폴레옹이랑 짜고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닌가? 하고 말이죠. 게다가 귀족들 사이에서도 파가 갈리며 알렉산드르 1세를 압박합니다. 결국 황제는 사령관 툴리에게 모스크바를 목전에 둔 스몰렌스크에서 프랑스군과 싸우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정치지대는 장사가 없습니다. 툴리는 어쩔 수 없이 전투를 벌이기로 하죠. 드디어 원정 시작 2달 만에 프랑스군과 러시아군이 첫 번째 격돌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군은 스몰렌스크에서 방어진을 펼친 러시아군에게 무차별 포격을 가합니다. 그런데 이때 러시아에게는 숨겨둔 비장의 무기가 있었죠. 바로 러시아의 드넓은 영토. 둘러싸서 일망타진하려고 하면 도망가고 몰아가면 또 도망가기를 반복하죠. 러시아 땅에는 도망가는 적의 퇴로를 차단시킬 만한 자연 장벽은 아무것도 없고 방어하기에는 어렵지만 도망가기에도 쉬운 드넓은 유럽 태평원만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후퇴를 반복하는 툴리. 한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손가락만 빨기에는 심심했던지 귀족들이 툴리를 깎아내리며 또다시 황제를 설득합니다. 결국 알렉산드르 1세는 사령관을 툴리에서 미하일 쿠투조프로 교체합니다. 쿠투조프는 툴리를 개인적으로도 군인으로서도 싫어했다고 해요. 근데 쿠투조프라고 별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후퇴했습니다. 아무리 기세가 꺾였어도 프랑스는 프랑스였으니까요. 근데 좀 뜸을 들였나 봅니다. 나폴레옹의 본대가 겁나 빠르게 코앞까지 추격해 온 것이죠. 러시아가 어영부영하다가 우연히 치르게 된 보로디노 전투. 이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4만에서 5만여 명, 프랑스군은 3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끝이 납니다. 아니 끝이 났다기보다는 러시아군이 또다시 동쪽으로 후퇴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그라티온 장군 등 23명의 우수한 러시아 지휘관이 전사했죠. 또다시 러시아군을 섬멸하는 데 실패한 나폴레옹, 마지막 카드인 모스크바 점령을 위해 동쪽으로 행군합니다. 그런데 모스크바를 방어하기 위해 결사항전할 줄 알았던 쿠투조프의 군대가 모스크바를 지나쳐 동쪽으로 더 멀리 떨어진 카잔으로 후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르디노 전투 후 일주일 만인 9월 14일에 나폴레옹은 모스크바에 무혈입성합니다. 방어 병력은 고사하고 텅텅 비어버린 채 고요했던 모스크바의 광경에 나폴레옹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단 짐 풀고 크렘린궁에서 한숨 푹 자려고 했던 나폴레옹은 이날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모스크바 시내 전체가 불타올랐기 때문이죠. 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모스크바의 건물 실알 이상을 태우고 나서 18일에야 사그라듭니다. 러시아 제국의 수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였지만 모스크바와 크렘린궁은 러시아의 역사와 함께하며 러시아의 상징과도 같았어요. 조선의 종묘와 사직, 프랑스의 파리처럼요. 그래서 나폴레옹도 알렉산드르 1세가 곧 협정을 제안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놈이 며칠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네. 나폴레옹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알렉산드르 1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모스크바에 주둔하던 병사들은 식량을 축내기만 했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요. 타고 온 말들은 용도가 운송수단에서 식량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르 1세는 여전히 일시파기를 반복. 나폴레옹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건 개인의 군사적 능력도 있었지만 주변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았기 때문인데요. 이때만은 죽어도 어떤 의견도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우리는 보통 영화관에 가서 더럽게 재미없는 영화를 봐도 지불한 돈이 아까워 끝까지 보고 갑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지불한 건 고작 영화 표값이 아니라 영혼까지 끌어모아 끌고 온 60만 명의 병사의 목숨과 정치적인 안정성이었어요. 이대로 돌아가면 쿠데타가 일어날 판이었죠. 무엇라도 성과를 가져가야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폴레옹은 알렉산드르 1세의 항복 선언을 목 빠지게 기다리며 모스크바에 35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망설이고 허송세월 보내던 나폴레옹. 그러던 어느 날 밖을 거니던 나폴레옹의 어깨에 눈송이 하나가 살포시 내려앉습니다. 10월 19일 나폴레옹은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모스크바를 떠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때 모스크바를 나올 때 남아있던 병력은 고작 1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에서 50만 명이 증발해버린 것이죠. 게다가 5만 명 정도는 싸울 여력이 있었던 정규 편성된 병사들이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싸울 의지는 고사하고 살려는 의지조차 없는 낙오병들이었습니다.
러시아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러시아 원정을 묘사한 그림들은 원정을 시작할 무렵이 아니라 철군할 때를 표현한 것들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1만 명이 동사로 죽는 일도 일어날 정도로 러시아의 겨울은 혹독했죠. 옆에서 함께 자던 전우가 다음날 아침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리는 지옥과도 같은 추위. 한편 나폴레옹이 모스크바에 머문 한 달 동안 보르디노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었던 러시아는 조금이나마 병력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남부에서는 오스만 제국에 투입되었던 러시아 병력이 북부에서는 러시아와 동맹을 맺은 영국과 스웨덴이 프랑스 연합군의 테러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추운데 이미 초토화되었던 원정길을 그대로 되돌아가야 했던 프랑스 연합군에게는 남아있던 식량도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마을들에서 약탈할 만한 식량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쿠투조프는 본대를 이끌고 베레지네 강에서 프랑스군을 치기로 마음먹습니다. 프랑스군의 공병부대가 다리 놓는 것을 방해만 한다면 강을 건너지 못하는 프랑스군 전부를 전멸시킬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러시아군이 프랑스군의 유인책에 걸려들어 헛다리 짚는 동안 프랑스의 공병부대 400명이 목숨을 내놓고 다리를 놓습니다. 폭격에 부서진 곳은 프랑스군의 시체로 메워지면서 간신히 다리가 완성되죠. 덕분에 프랑스군의 본대는 무사히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좀비처럼 뒤따라오던 4만 명의 나고병들이 다리를 건너지 않는 겁니다. 러시아군까지 다리를 건너게 할 수는 없었으니 에블레 장군은 어쩔 수 없이 다리를 폭파시킵니다. 결국 전체 8만 명 중 나고자 부대였던 4만 명은 학살되거나 포로로 잡힙니다. 대부분이 적과의 전투나 동상으로 몸이 성치 않았던 병사들로 이뤄진 정규군 4만 명만이 러시아 국경 밖으로 겨우겨우 빠져나옵니다. 러시아 원정에서 나폴레옹에게 가장 끔찍했던 순간은 이 철군 과정이었죠. 나폴레옹의 병사들의 대부분은 전투가 아닌 러시아의 추위와 청야 전술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정류 재란 때도 선주가 의주에 있는 동안 조선의 추위와 바닥난 식량 때문에 큰 전투가 없었는데도 수많은 왜군이 죽어나갔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선조나 알렉산드르 1세나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잘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 러시아든 조선이든 수많은 자국의 백성들이 배고픔과 추위에 죽어갔거든요. 1812년 12월 5일 겨우 적진을 벗어나 빌뉴스에 도착한 나폴레옹은 남은 병력의 지휘를 측근이었던 미라에게 맡긴 채 도망치듯 파리로 귀환합니다. 파리에서 쿠데타 음모설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나폴레 왕국의 왕이기도 했던 미라마저도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을까 두려워 레젠드 보아르네에게 지휘권을 넘기고 나폴리로 떠납니다. 나폴레옹 때문에 억지로 병력을 러시아에 보냈던 각국의 지휘관들은 러시아와의 교전을 피하며 자신들은 더 이상 러시아의 적이 아니라는 뜻을 내비쳤고 1813년 2월에 러시아군은 바르샤바 공국으로 쳐들어가 수도 바르샤바를 함락시킵니다. 이로써 폴란드 영토는 세계 지도에서 다시 한번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절반이나 날아간 옛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3세는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프랑스에게 선전 보고를 합니다. 7월에는 스웨덴이, 8월에는 오스트리아가 동맹에 참가합니다. 동쪽에서는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스웨덴 연합군이 파죽지세로 프랑스를 향해 진군했고 남쪽에서는 웰링턴 후작이 지휘하는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연합군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 툴루즈까지 육박합니다. 현재 독일 동쪽 국경선 부근에서 프랑스군은 연이은 패배를 당했고 라이프치히의 주력군을 집결시킨 나폴레옹은 나폴레옹 전쟁 중 가장 최대 전투를 벌입니다. 1813년 10월 16일에 벌어진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2배 이상의 병력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웠고 설상가상 위성국들의 배신에 본국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독일 지역은 프랑스로부터 해방됩니다. 다음 해인 3월 31일 결국 동쪽과 남쪽에서 진군하던 연합군은 파리에 입성합니다. 그렇다면 15년 동안 이어진 나폴레옹 전쟁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죽었을까요? 추정치의 간극이 크기는 한데 최대 200만 명까지 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전투에서는 15만에서 70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사망의 주요 원인은 전투보다도 전염병과 열악한 의료 지원 체계 때문이었어요. 의료 지원에 대한 지도층의 무지함은 병사들이 작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었죠. 어쨌든 나폴레옹 전쟁은 끝이 났고 1814년에 오스트리아 제국의 수도 빈에서 승전국들이 나폴레옹이 헤집어 놓은 유럽 지도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회의를 열어요.
알렉산드르 1세가 직접 참석한 빈 회의에서 러시아는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나폴레옹의 60만 연합군을 물리친 러시아 원정을 끝으로 러시아 제국은 대영 제국과 함께 나폴레옹을 몰락시켰다는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이때를 기점으로 러시아는 유럽의 변방국에서 열강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러시아의 목적은 2022년인 현재도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쪽으로의 영향력을 확대해서 본토에 대한 완충 지대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바르샤바 공국 영토의 대부분을 얻어내면서 그 목적을 달성합니다. 프랑스는 패전국이었지만 나폴레옹 이전의 영토를 인정받았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 싶은 각국의 이해관계 때문이었죠. 괜히 프랑스를 쪼개 다른 경쟁국가에 나눠주면 제2의 프랑스가 등장할지 모를 일이니까요. 프랑스가 제정에서 왕정으로 회귀하는 등 겉으로는 구체제로 돌아간 유럽이었지만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에게 속절없이 무너진 왕정 체제의 무능함에 대한 불만, 그 부산물인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는 이미 민중들의 마음에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이미 돌아가기 시작한 변혁의 수레바퀴를 한낱 회의 몇 번으로 거꾸로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평화는 1848년 프랑스 민중들이 왕정을 무너뜨린 2월 혁명으로 균열이 갔고 세계 제1의 프로창변러 대영 제국이 오스만 제국을 부추기는 바람에 크림 반도에서 지중해로 이어지는 해사 항로에 패권을 놓고 1853년에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 제국에게 선전포고하여 시작된 크림 전쟁으로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